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종목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그리고 추천 종목들까지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그리고 매수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2260선은 회복을 했습니다. 일단 2260선 아래에서 계속해서 오후장 들어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낙폭을 줄여나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됩니다. 일단 하루간의 흐름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죠. 2257부터 2272까지 장 초반에 빨간불로 전환한 뒤에 바로 다시 파란불 전환을 했고요. 장중에 2250포인트대에서 꽤나 오랜 시간 머물렀습니다. 현재 2260포인트대까지 다시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수급 주체 확인해 볼 텐데 외국인들이 많이 팝니다. 1707억 원. 기관 매수 물량 더 줄어들어서 36억 원, 개인은 1546억 원. 일단 최근 들어서 개인들은 코스피 하락장에서 계속해서 순매수, 그것도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773.44포인트. 일단 낙폭 거의 회복을 했습니다. 하루간의 빨간불을 오히려 더 많이 보여줬던 코스닥 시장인데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장중에 784까지 올라갔던 코스닥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서 쭉 빠져 내려왔고요. 770선도 위태위태했습니다. 하지만 770선 지키면서 다시 보합권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입니다. 기관 177억 원. 기관이 지금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외국인도 96억 원 매수를 합니다. 개인은 262억 원 팔고요.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1132원대입니다. 일단 오늘도 상승하면서 113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고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이야기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신일섭 소장의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첫 번째는 교육주입니다. 예. 청담러닝이라는 회사고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학생들이라던가 학생을 두신 학부모님들은 더욱 관심이 많으실 테고요. 청담러닝은 학원 프랜차이즈 및 스마트 클래스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영어 브랜드로는 청담어학원, 에이프릴 어학원, 청담 아이가르텐이 있고요. 그리고 국영수 중에 수저, 수학 브랜드로는 CMS 에듀, 시크뷰 코딩 등을 운영 중입니다. 영어 수학 브랜드가 대표 투톡이란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는 중국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교육업체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식품회사라던가 우리 의류회사 이런 것처럼 다 중국 진출이 결국 살 길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 최대 국영교육 기업인 상해 신남양 지분 유황공사, 여기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당연히 지분 투자 목적이 단순 보유가 아니겠죠. 거기에 진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마 지분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해 신남양 지분 유황공사를 청담러닝이 지분 10% 매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죠. 상해 신남양 지분 유황공사가 청담러닝의 지분을 10% 매수할 계획이 있다. 중국 내 에이프릴 어학원 사업, 아까 에이프릴 어학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영어 브랜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영어 사업에 관심이 있고 중국 기업도 청담러닝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 상해 신남양 지분 유황공사가 2024년까지 10억 이하의 매출을 목표로 지금 삼았습니다. 그래서 청담러닝 같은 경우도 지금 다른 교육업체랑 마찬가지인데 이제 중국 진출을 통해서 어떤 내수 교육의 부진을 씻기 위해 지금 나가는 차트는 롯데 지주입니다. 그래서 청담러닝을 쳐드리고요. 청담러닝은 이런 모습입니다. 2018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떠올랐죠. 그래서 2016년 이후에 처음이에요. 사실 교육업체들이
주가가 좋지 않았어요. 시장에서 관심도 굉장히 낮을 뿐더러 어떤 모멘텀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전에 기억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메가스터디라는 그룹이 코스닥의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에 태웅이라는 업체도 있었고요. 태웅은 교육업체는 아니고 풍력 그리고 뭐 그 조선 기자재 관련주였죠. 근데 지금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쵸? 교육주 그리고 조선 기자재 이런 쪽이 굉장히 업황이 안 좋았다는 것을 거기서 대표적으로 알 수 있어요. 지금의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는 다 바이오가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청담러닝도 마찬가지로 그런 교육업계의 부진을 타가지고 같이 이제 떨어졌었는데 2016년에 한번 떠올랐었던 적이 있었으나 너무나 오랫동안 매물의 압박을 받은 나머지 바로 가라앉았고요. 2018년 지금 올해 들어 중반부터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내 영어 브랜드 이 기대감이 지금 아마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불러일으키면서 지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지금 밑바닥에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원대의 도전을 2016년 이후에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도 떨어졌던 자리가 3만 5천 원, 3만 원대고요. 이 3만 원이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손절가를 2만 6천 원으로 잡았고요. 목표가는 4만 2천 원으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오로라입니다. 오로라는 이제 청담러닝보다 좀 더 어린 아이들을 갖고 있는 그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은 기업일 겁니다. 캐릭터 디자인 개발 및 캐릭터 완구 상품화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캐릭터 유후와 친구들이 있어요. 유후와 친구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지금 뭐 핑크퐁 그리고 뽀로로 이런 캐릭터들을 더 좋아하는데 유후와 친구들은 지금 해외 어린아이들이 훨씬 더 인지도가 높고 아주 좋아합니다. 북미나 유럽 시장 내 브랜드력이 굉장히 굳건해요. 예전에 인기를 얻으면서 지금 굉장히 이미 인지도를 쌓아놓은 캐릭터들입니다. 유와 친구들 애니메이션은 이미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방송이 되었고요.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이죠. 9월 이후에 넷플릭스, 요즘에 IPTV 이외에 넷플릭스를 따로 신청해서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넷플릭스를 통해서 190개국 20개 언어로 방영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이미 우리나라 아이들을 제외하고라도 인기가 엄청 높은 방송 컨텐츠인 걸 알 수 있겠고요. 올 하반기에는 유와 친구들 3D 버전이 공개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핑크퐁 캐릭터가 나오는데 핑크퐁 캐릭터를 오로라에서 OEM, ODM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핑크퐁 캐릭터 상품이 라인업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데 이게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핑크퐁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OEM, ODM 사업 성장이 지금 본격화된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유와 친구들이 뽀로로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 장편 애니메이션이 출시가 되어서 그 애니메이션이 인기가 있으니까 이른바 IP라고 불리우는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상품 그리고 서비스 이런 것들을 얹히면서 계속 사업 다각화를 하는데 지금 뭐 오로라도 마찬가지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핑크퐁을 만든 그 스마트 스터디의 모회사, 지금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 나왔지만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주가가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렇죠? 삼성 출판사의 급등에 비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간 거에 비해서는 오로라는 좀 실망스러운 모습인데 오로라도 이제 조금씩 부각될 움직임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손절가는 9,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6,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사실 신세계 그룹을 제가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푸드,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마트. 신세계 그룹이 제가 보기에는 정용진 부회장이 뭐 SNS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이런 거를 되게 눈꼴시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정말 일부러 그럴지라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기폭제가 된다.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인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지금 계속해서 급등했던 이유는 2012년 인수했던 비디비치의 지금 비디비치가 굉장히 큰 성장을 거두면서예요. 지금 나머지 그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중국 사드 보복 이후에 제대로 회복기가 들어서지 않았지만 지금 신세계 인터내셔널만큼은 이 화장품의 그 업종의 그 비중이 커지는 것을 시장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급등을 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화장품 주가 되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비디비치 매출액의 약 80%는 면세점에서 발생하고 있고 지금 현재 면세점이 굉장히 급회전했어요. 실적이. 면세점이 뭐
유커라고 불리우는 단체 관광객, 그리고 쌍커라고 불리우는 개별 관광객, 그리고 보따리상, 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다 이끌어 나가고 있거든요. 다시 다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면세점 매출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비디비치가 입점을 해서 선두에서 아주 실적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산타마리아 노벨라, 바이레도 이 4개의 수입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 뷰티 편집사 라페르바 이런 것도 인기리에 운영 중이고요. 그리고 신세계가 지금 굉장히 공격적인데, 뭐 프리미엄 아울렛을 수도권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먼저 진출을 많이 시켰었고, 그리고 뭐 스타필드라고 불리우는 그런 거점도 만들었고, 면세점 사업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죠. 신세계의 오랜 수건이었고, 롯데라던가 뭐 다른 호텔신라에 뒤졌었던 이 부분을 만회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 강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강력한 욕구에 최전선엔 당연히 면세점 앞에는 화장품, 면세점 하면 사실 화장품이잖아요, 의류보다는.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주로 신세계 그룹의 의류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런 극적인 변화들이 다이나믹하게 주가도 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역사상 신고가 부근에 있고, 20만 원이라는 마디지수 때마저 돌파해서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조정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감사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만 사면 되는데, 감사하게도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20만 원이라는 마디지수대를 돌파해놨는데 그 부근에 와 있고요. 근데 지금 또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또 봐야 되는 시점이 왔다. 손절가는 20만 원, 목표가는 26만 원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영업무역입니다. 영업무역도 자주 얘기 드렸는데,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죠, 진짜로. 밤낮으로 지금 뭐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태풍의 피해가 심했어요. 근데 서울은 태풍의 피해가 심하지 않았지만, 태풍이 확 몰아치고 난 뒤에 이제 찬바람이 쌀쌀하게 불어옵니다. 찬바람이 쌀쌀하게 불어올 때면 영업무역을 봐야 됩니다. 지금 영업무역은 그 아웃도어 스포츠 브랜드 OEM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건 다들 아실 테고, 노스페이스가 가장 유명한 브랜드겠죠. 최근에 이제 그 스위스 자회사 스콧, 이 자전거 회사를 인수했었는데, 이 부분이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뭐 자전거 여러 가지 그 대책들이 많이 나오면서 굉장히 자전거주에 굉장히 좋은 현상이 벌어진다 해서 알톤 스포츠도 소개를 해드렸고, 알톤 스포츠의 이제 그 주력으로 떠오르는 게 전기 자전거였어요. 그리고 영업무역이 그 스위스 자회사 스콧, 이것을 인수한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전기 자동차, 이바이크 판매 증가, 그리고 수익성 개선에 따른 수혜가 전망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자전거의 그런 어떤 그 열악한 환경을 돌파하는 거는, 지금 여러 가지 정부에서 대책이 나오는 자전거 길 하나랑, 그리고 예전에 그 보통 자전거보다 값이 비싼 이 전기 자전거, 요거 2개로 돌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점점 굉장히 그 스콧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무역이 노스페이스, 겨울바람이 불어올 때 사야 되는 노스페이스 브랜드를 갖고 있다는 거, 플러스 이 스콧 자회사의 실적이 그 증가되는 거,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영업무역의 주가가 지금 겨울이 다가올수록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OEM, ODM 회사이기 때문에 완성 제품을 만드는 회사보다는 OEM, ODM 회사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영업무역이 밑에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20개월선을 돌파를 시켰어요. 항상 시작은 20개월선을 돌파하면서 시작되거든요. 20개월선을 무너뜨리면서 2015년에 하락이 시작되었고요. 이제는 기술적으로 풀리고 있는 과정이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겨울철이 오기 전에 얼른 포트에 담아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손절가 37,000원, 목표가 55,000원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종목은 샘표입니다. 샘표는 국내 간장시장 점유율이 55%예요. 압도적이죠. 샘표 간장이 아마 집안에 하나씩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매장에 가서도 간장을 고를 때 왠지 샘표 간장을 먼저 손에 집어서 가격 비교를 하는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이 자신에게 발견이 될 텐데, 그만큼 간장시장이 간장시장에서 점유율이 압도적이고 오랫동안 우리에게 인지도를 굳혀왔던 그런 브랜드죠. 2012년에 콩 발효 기술을 활용한 연두가 출시가 됩니다. 2012년에 이 연두가 출시된 이후에 돌풍을 일으켰죠. 샘표가 간장만 만들던 회사여서 샘표 간장을 찾았는데, 이제 연두라는 브랜드가 히트를 치고 아주머니들, 주부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타면서 연두를 꼭 카트에 담으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연두가 새로운 간장에 이어서 플러스 새로운 캐시카우로 떠올랐고요. 그리고 올해 7월 말에는 뉴욕 맨하튼에 연두 스튜디오를 오픈했습니다. 이 연두 스튜디오는 연두의 브랜드 가치를 전파하는 참여형 공간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그런 그 어떤 캠페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식을 알려서
그렇죠? 한식을 알려서 이 한식 문화를 맛본 그 외국인들이 이 제품들을 구매하게 만드는 이런 캠페인들인데, 연두도 마찬가지로 연두 스튜디오에서 연두를 활용한 한식들을, 요리들을 그 개발을 해내면서 그거를 맛보면서 아, 여기에 연두라는 제품이 쓰였구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런 그 캠페인이 열리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충북 오송에 샘표 우리 발효 연구 중심이라는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연구들을 하면서 샘표가 지금 계속해서 실적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샘표 그리고 샘표 식품이 좀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 샘표가 원래 예전에는 거래량도 없었어요. 거래량도 없었고, 예를 들어 지금 뭐 샘표라던가 삼양식품 이런 거는 거래량이 별로 없었고요. 롯데푸드라던가 동원 F&B 좀 더 몸집이 큰 거는 거래량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샘표라던가 지금 샘표식품 이런 것들이 급등락을 보이는 이유가 미중 무역 분쟁 관련주로 조금 엮여 있거든요, 사실. 근데 뭐냐면은 이제 그 중국이 뭐 미국에 대항을 해서 열받아서 미국 콩 이제 수입을 안 한다.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콩 다 수입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자급률이 높은 거 쌀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콩이라던가 뭐 대두 뭐 이런 거 다 수입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아예 미국산 그 대두를 수입을 안 해버리겠다. 그러면은 중국이 수입을 안 해버리면은 지금 그 콩 가격이 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샘표라던가 샘표식품이 그 부분 때문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샘표라던가 샘표식품 같은 경우는 콩을 이용해서 어떤 그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콩 발효 기술을 활용한 연두, 아까 얘기도 드렸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급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예전에 과거에 비해서 유달리 지금 많이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2007년도로 거슬러 올라가기 전에는, 그 다음에는 다 거래량이 바닥이에요.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지나고 나서 봐서 그런데, 예를 들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 구간 있잖아요. 정말 하루하루 보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지겨운 구간이었어요. 움직임도 없고 거의 호가창을 보면은 아예 거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답답했던 종목들이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흔히 말하는 바람이 불어서 갔을 때 장기적인 투자자는 싫어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단기 투자자에게는 지금 공략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같은 경우는 혼재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장기적으로 올라가더라도 지금은 단기적인 모멘텀이 불었기 때문에 그런 단기 투자자들도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샘표가 계속 상승률 상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 언론, 증권방송에 이제 나오면 또 이제 단기적으로 사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급등락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장기적인 어떤 스토리들, 이런 것들도 유효하기 때문에 이런 바람이 지나가면 중장기 투자자에게도 계속해서 예전처럼 가만히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상승하는 그런 스토리와 그런 트렌드도 계속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손절가 48,000원, 그리고 손절가가 지금 47,000원으로 지금 내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48,000원이 종가상으로 지켜지지 않으면 바로 손절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7만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5종목 살펴봤고요. 오현진 팀장의 5종목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나요?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마트입니다. 그동안 이제 조정을 좀 많이 받았다가 최근에 바닥을 찍고 좀 반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조정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최저임금 인상이죠.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그 유통주였고, 내년까지 인상폭이 큰 상황에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계속해서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른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됐고, 기대했었던 추석 효과는 조금 부진하죠. 선물 구매 시기가 길어지고 구매처도 좀 다변화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마트의 실적에 그렇게 큰 도움을 받지는 못했었던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웰빙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아지면서 그 신선식품 판매가 호조를 좀 보여주고 있죠. 노브랜드와 PB 상품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고요. 자주 방문하니까 이제 자체 기획 상품에 대한 생산 유통 일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판매는 좀 정체되고 있는 모습인데, 그 모바일 쇼핑은 여전히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선보인 그 자파 전문점이죠. 삐에로 쇼핑의 매출도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 수를 늘리면서 내년 이후부터 이익에 조금씩 개선하고 있는 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미국 식품시장 진출을 또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LA 지역의 복합 상업시설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 미국 내 유통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기존에 이제 그 이마트가 어떻게 보면 약간 내수주의 한계에 부딪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더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급이 좀 돌았어요. 이게 기관과 외국인이 거의 한 6개월 정도 좀 꾸준하게 추세적으로 순매도를 했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한 보름 정도 추세가 좀 바뀌었어요.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를 조금씩 확대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바닥권에서 일단 60일 이평선까지는 좀 돌리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기적인 추세 전환까지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시장 대비해서 좀 선방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조금 무거운 종목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마트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 전략을 보자면 이제 그 수요일이 되겠죠. 수요일 시초가 정도에 진입을 하게 되면 목표가는 한 24만원 정도, 24만원대는 그 좀 장기 이평선, 122평선 정도 근처입니다. 24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한 20만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은 전략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게임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게임주에 좀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왜냐면 NC소프트가 그 김택진 대표의 국정감사 이슈 때문에 좀 한번 그 흐름이 좀 무너졌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약간 소외됐었던 게임주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국내 시장에 상장된 게임주 중에서 NC소프트와 펄어비스 두 종목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리니지 M과 그 검은 사막이라는 강력한 IP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NC소프트랑 펄어비스가 지금 고점에서 다 밀리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흔들렸었던 게임주들의 오히려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종 대비해서는 실적 가시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NC소프트나 펄어비스로 쏠렸던 수급이 낙폭과드 게임주로 들어오는 모습들도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많이 빠진 게임주이면서도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신작 모멘텀이 있는 게임주는 선별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넷마블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대작이었던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연내 출시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 자체가 상당히 높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RP에 대한 가치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에 대한 출시 성과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번 달 중에 이제 사전 예약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추세적으로 바닥권에서 좀 돌리고 있죠. 이게 외국인은 매도하고 기관은 매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주가 흐름을 보시면 외국인 수급과는 크게 관계가 없어요. 기관의 매매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입니다. 넷마블이 바닥을 했다가 반등했던 시기가 9월 중순에서 말 정도인데 이때부터 기관 수급이 매도해서 매수로 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을 믿고 좀 올라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 바닥권에서 돌리기 때문에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5%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매수가는 역시 수요일 정도 되겠죠. 시초가 정도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14만원, 손절가는 11만원 정도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컴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도 역시 게임주입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언급드렸던 이유와 똑같습니다. NC소프트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게임주 내로 신작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로 순환매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컴투스의 신작은 이제 스카이랜더스 링 오브 히어로즈입니다. 예정대로 이번 달에 출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기존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스카이랜더스가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상당히 높은 인기를 좀 끌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출시에 대한 초기 성과와 기대감이 있고요. 또 컴투스 하면은 서머너즈 워라는 메인 게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머너즈 워가 프로모션 효과로 인해서 3분기에 괜찮은 실적을 낼 것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임박할수록 주가에 대한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 컴투스는 상당히 대형 게임사로서 그 초반 마케팅 비용을 집중할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추계 매출을 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컴투스 같은 경우 그동안 신작 지연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작은 이슈에도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주가를 보시면 패턴상으로 약간 수렴형 패턴이에요. 그래서 조만간 발산이 상방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전략은 역시 수요일 시초가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7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14만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그 멀티캠퍼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약간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기업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그 기업교육 전문 기업이에요. 그래서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그 임직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어 관련 서비스 그리고 지식 관련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삼성그룹 내에서 유일한 교육 계열사예요. 그래서 삼성인력개발원의 그 외국어 생활관 양수로 인해서 그 기업 교육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꾸준하게 확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8월 초에는 삼성전자가 투자와 고용 협력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 내용이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그 교육 사업 부분의 매출 확대가 지속적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주가 최근에 모멘텀을 조금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정부의 일자리 정책도 마찬가지고 그런 와중에 삼성에 대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에 따라서 이제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35,000원이던 주가가 지금 46,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한 30% 정도까지는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조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모멘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외국인 수급도 나쁘지 않고요. 지금 그 시장 조정으로 인해서 조금 눌렸어요. 그래서 20일 이평선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이평선에서는 지지 매수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 전략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수요일 시초가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한 5만원 정도, 손절가는 45,000원 정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GS 보도록 하겠습니다. GS는 GS그룹의 지주사이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정유주로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유주로서의 모멘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정유주의 흐름이 괜찮아요. S-오일도 좋고 SK이노베이션도 좋은데 GS는 많이 못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키 맞추기 반등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국제유가가 최근에 조금 흔들리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반등하면서 재고 차익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의 완만한 반등이 가장 우호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란 제재에 따른 공급 감소 우려 그리고 오펙에서 단기적인 증상 합의가 불발이 됐어요. 그래서 거시적인 여건을 봐도 앞으로 유가가 단기간에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정유주들이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현재 바닥 탈피 모습이 조금 더 연장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이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결국은 이제 다른 정유업체 대비해서 가격 매력이 좀 있다는 거예요. SK이노베이션이나 S-오일은 지금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있는데 GS는 올라갈 수 있는 그 폭이 좀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저가 매수에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역시 수요일 시초가 정도, 목표가는 58,000원, 손절가는 한 53,000원 정도 설정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마트부터 GS까지 5종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신일섭 소장과 함께 나머지 5종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할까요? 네, 6번째 로보스타입니다. 예. 로보스타를 가지고 온 거는 지금 다른 5종목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 좀 조정을 많이 받아서 이제 살만한 자리에 와서 지금 약간 기술적으로 다 그런 부분 때문에 가지고 왔어요. 일단 로보스타 일단 설명을 드리면 1999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스카라 로봇은 산업용 로봇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지난 7월달에 로보스타 경영권 인수했죠. 그래서 LG전자가 지금 트롬 스타일러도 잘 팔리고 이게 휴대폰의 그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그 LG전자 주주 여러분들께도 이제는 조금 삼성전자에 비해서 너무 그 시달렸던 주가에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되는 구간이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좀 갖고 있어요. LG전자가 이제 어떤 제2의 어떤 그런 그 다이나믹한 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 시기가 온다. 그래서 LG전자가 로봇 사업의 투자를 광폭적으로 지금 늘리면서 이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이 로보스타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LG전자 같은 대기업 인수가 되는 게 아주 좋다고 보여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아주 좋은 기회가 왔고요. 로보스타 입장에서요. LG전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이런 스타트업이라던가 로보스타 같은 중견기업 이런 기업들이 대기업의 힘을 빌어서 더욱 성장을 할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일이 없겠죠. LG전자가 지금 미국 로봇 개발업체 보사노바 로보틱스에 $300만 투자한 그런 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로보스타뿐만이 아니라 국내외에서
약간 로봇 쪽에 산업용이든 가정용이든 로봇 쪽에 조금 유망한 기업들을 좀 쇼핑을 하고 있어요. LG전자가. 그 부분에 아마 투자를 많이 해서, 왜냐면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플이라던가 삼성에 해보려고 했지만 사실 역부족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새로운 분야에 먼저 집중 투자, 아직 크지 않은 분야, 그 부분에서는 싸워볼만 하거든요. 이 부분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보사노바 로보틱스는 지금 보니까 그 미국 내 월마트 50개 매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로봇을 만드는 이런 그 회사예요. 그래서 로보스타뿐만 아니라 로봇 기업들을 쇼핑하는데 여기에 구매 리스트에 로보스타가 지금 눈에 띄었고 인수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경영권을 이제 LG전자가 쥐었기 때문에 LG전자가 가려는 길은 확실해 보여요. 그러니까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어떤 제품 개발에만 힘을 쓰면 되는 지금 상황에 처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뭐 기술적으로 조금이라도 좀 안정적인 부분에서 사면 좋겠죠. 2015년도에 그 초반부에 가격대가 거의 만 원 밑에 뭐 이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2018년 5월 달에 45,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조금 주저앉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살만하다. 그래서 지금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 손절가 29,000원, 목표가 45,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남해화학입니다.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는 비료 및 화학제품 생산, 판매 업체입니다. 지금 북한이 개방발전 3대 수혜 업종으로 시멘트, 정유, 비료, 여기에 지금 그 꼽히기 때문에 비료업체가 움직였는데, 지금 뭐 비옥한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료가 필수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굉장히 아마 땅이 척박하리라 생각이 돼서 이런 비료주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2만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2010년, 11년에 2만원 그 가격대 급락했던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급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테마의 움직임이 다시 살아있다면 이 부분에서 반등이 다시 나올 지금 그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가져왔고요. 손절가 13,000원, 목표가 18,000원입니다. 여덟 번째 종목은 나노신소재입니다.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태양전지의 소재를 만드는 업체고요. 기업명에 나와 있듯이 TCO, 방막형 태양전지 전극 및 디스플레이 소재로 활용되는 그 소재를 만들고요. 연마 공정 시 사용되는 지금 연마액, CMP 슬러리 이 부분의 매출이 확대될 지금 그 상황에 처해 있고요. 그리고 연마 공정에서 사용되는 연마액을 만드는데 이게 삼성전자랑 연결이 됩니다.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증설을 할 때 V낸드 투자를 집중을 했는데 V낸드 플래시, 3D 방식의 낸드 플래시 이 적층을 할 때, 그리고 데이터를 늘린 V낸드를 개발을 할 때, 생산을 할 때 나노신소재에 연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노신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으로 2018년 중반에 잠깐 뜨려고 하다가 바로 지금 3개월 연속 급락을 하는 바람에 제자리로 돌아와 버렸어요. 근데 지금 제자리로 돌아온 게 신규 매수 하려는 분들에게는 지금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중첩된 자리고요. 그리고 15,000원이라는 마지지대가 있습니다. 손절가를 15,000원으로 잡고 목표가를 19,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종목은 참 좋은 여행입니다. 지금 모두 투어, 하나 투어, 참 좋은 여행 가릴 것 없이 지금 보면은 급락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있었죠. 지진, 태풍으로 인해서 여행을 못 간 것도 있었고 여행업의 실적 부진 이런 것도 다 겹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행업은 지금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거는 사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하나투어든 뭐든. 지금 참 좋은 여행은 패키지 여행 상품, 항공권 등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온라인의 직접 판매 전략을 고수하기 때문에 하나투어, 모두투어는 다른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상품, 그리고 입소문에 따라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어요. 하나투어, 모두투어가 지금 열어놓은 그 시장의 파일을 참 좋은 여행, 그리고 뭐 레드캡 투어 이런 데도 충분히 가져갈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여행업은 계속 성장할 건데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데다가 중장기적으로도 정말 최저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 좋은 여행이든 모두투어든 다 좋습니다. 무조건 적극적으로 사나가야 될 타이밍이고요. 그리고 지금 손절가는 일단 10,000원이라는 마디 지수대를 잡았고 목표가는 14,000원입니다. 열 번째 종목은 롯데푸드입니다. 오늘도 지금 음식료 업종 그리고 의약업종, 예전에 방어업종이라고 불리던 업종들이 지금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롯데푸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강한 시장 방어력을 갖고 있죠. 유가공 사업부의 원가 부담이 감소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 지금 뭐 유가는 조금 오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식품의 원료가 되는 그런 원재료의 가격들은 오르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식품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 그리고 빈가 및 유제품 사업부, 국내 분유 매출이 회복세고요. 그리고 국내 1인 가구 증가, 이게 큽니다. 지금
외식업이 안 좋아요. 불황이라고 하죠. 문 닫는 외식도 많고 외식도 지겹고 그렇다고 1인 가구라고 혼자 먹는 것도 싫다. 집에서도 혼자 밥 해 먹기도 귀찮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떠오르는 거는 지금 HMR 시장이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고요. 대기업들이 다 뛰어들고 있는데 롯데푸드도 이 그 HMR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델리카 사업이 급성장을 하고 있어서 이게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빙가류 부분에서는 가격 정찰제를 시행해서 1,000원짜리를 500원에 팔던 거를 지금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더 좋죠. 1,000원짜리를 1,000원에 그대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빙가류가 실적이 좋고 원재료 개선이 되어서 육가공 사업부도 좋고 HMR 시장 확대로 인해서 델리카 사업 부분도 좋고 지금 삼두마차가 다 좋은 데다가 지금 롯데푸드 같은 경우는 식품업체의 대표업체라 방어력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는 시장 상황이에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으면 의약업이라던가 지금 식품업이 성장업종이라고 해서 급등을 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또 이제 방어력의 면모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올라요. 이런 시장에서. 그러니까 롯데푸드는 올라가도 성장업종으로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방어력 측면이 있기 때문에 롯데푸드는 또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손절가 81만원, 목표가 120만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푸드까지 이야기를 쭉 들어봤고요. 오현진 팀장이 이제 나머지 5종목 가볼 텐데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나요? 네, 6번째로는 J콘텐트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영업체의 메가박스의 지분을 70% 이상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전체 영업이익의 60% 이상을 메가박스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그 영화 시장을 좀 양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가박스의 시장 점유율 20% 안팎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올해 초에 그 신규 사항관이 개설되면서 시장 점유율은 조금씩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8월에 개봉한 신과 함께 2가 흥행에 성공을 했고 또 연말에 베놈이라든지 창궐을 비롯한 그 대작이 개봉되는 부분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3천만 유료 가입자를 확보한 넷플릭스를 통한 콘텐츠 수출 확대도 이제 엔터주의 가치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흥행을 많이 했었던 밥잘 사주는 예쁜 누나를 비롯한 드라마 중국향 판권 판매 수출도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 영향 때문에 일단 밀렸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주가가 5,700원 정도인데 이전 저점까지 거의 밀렸거든요. 기술적으로 저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이죠. 수요일 시초가로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중기적으로는 저항대가 강한 7,000원까지 한번 중장기적으로 열어두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짧게 5,500원 정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조선주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올해 수주 목표치 70%를 달성을 했습니다. 좋은 성과죠. 특히 LNG선과 LPG선을 비롯한 부가가치가 높은 선박 위주로 수주를 하면서 수익성이 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노후선박 해체와 성과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제 기존의 그 연비 효율이 좀 떨어지는 노후선박 중심의 해체로 인해서 신규 선박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됩니다.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서 기존의 그 연비 효율이 좀 떨어지는 노후 선박 중심의 해체로 신규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BDI 지수의 완만한 반등세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간에 있습니다. 부진했던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에 대한 수주가 살아나는 구간에 있다는 것이 역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WTI가 7월 고점 부분까지 상승했다가 살짝 밀리면서 최근에 있어서의 그 원유 시장에 대한 밸류 그 전망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원유 공급이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LNG선 수주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일단은 차익 시험 매물이 나오는데 20일 이평선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으로는 역시 수요일 시초가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가는 15만 5천원 정도, 그래서 손절가는 한 13만원 정도에서 라인을 잡고 좀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엔터주 중에서 CJ ENM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NM은 많은 방송 채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방송 채널이 전부 다 견조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게 긍정적이죠. 그래서 엠넷 같은 경우 매니아층을 확보한 시리즈물 프로그램에 대한 흥행이 장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TVN의 드라마도 꾸준한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PPL에 대한 수익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CJ ENM은 콘텐츠 제작에서 그리고 쇼핑은 마케팅과 판매 부분에서 각각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사 합병에 따른 미디어와 또 커머스의 결합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의 실적이 양호한 이제 두 회사의 결합이죠. 이에 따른 외형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또 자회사인 스튜디오 드래곤을 통한 해외 진출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죠. 지분 매각 가능성도 있고요. 최근에 미스터 선샤인의 상당한 흥행으로 주가도 좀 호조를 스튜디오 드래곤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통해서 뭐 해외 진출을 하던 아니면 기존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대로 스튜디오 지분의 지분을 매각하던 어떤 방식으로든 CJ ENM은 긍정적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주가가 이제 합병에 대한 기대감을 거의 반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7월 초에 기대감이 크게 반영됐다가 최근에 소멸이 됐는데 기관수급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모멘텀이 달라진 점은 없어요. 그런 만큼 역시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주가가 그 장기 이평선을 밟고 있는 가격이에요. 매물대 하단 구간이기 때문에라도 저가 매수, 현재 가격에서 지지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 수요일 시초가에 매수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한 28만 원 정도, 손절가는 한 23만 5천 원 정도 잡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종목은 서부 T&D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물류사업과 유류 판매업, 호텔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복합적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쇼핑몰 스퀘어원의 안정적인 실적이 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스퀘어원 같은 경우 인천에 소재한 쇼핑몰이에요. 대지 면적이 한 15,000평 정도 됩니다. 건물 면적 같은 경우도 한 5만 1,000평 정도가 돼요. 그래서 대형마트와 패션 매장 그리고 영화관 등이 입점해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용산 드래곤시티의 매출이 좀 본격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는 총 1,700여 객실로 인해서 국내 최대 규모거든요. 지속적으로 수승률도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역시 시장 때문에 조금 밀렸는데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좋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역시 재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수요일 시초가로 매수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한 1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한 9,500원 정도를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롯데정보통신입니다. 롯데정보통신은 IT 시스템을 좀 구축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T 컨설팅과 또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부분에 있어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4차 산업 시대로 진입을 하면서 이제 IT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가 됩니다. 대부분의 4차 산업이 IT 서비스와 관련이 있고 또 IT 서비스 업체가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클라우드 시장 같은 경우 올해 초부터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이고 종종 IT 서비스 업체 대비해서도 약간의 저평가 구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종목이 보니까 변동성이 좀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제가 가격 전략을 한 4만원 목표가 34,000원 손절가를 드리긴 했는데 이 종목은 일단 좀 관망으로 제가 일시적으로 투자 의견을 좀 바꾸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을 중심으로 보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 좀 기다리셨다가 좀 조정이나 아니면은 확실한 반등한 신호가 나올 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전략을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가격 전략은 일단 빼고 좀 관심 정도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관망 후에 추이를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벌써 24분 돼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단기 접근 종목들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 소장님께서는 린드먼 아시아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도 주가 흐름 괜찮네요. 네, 한번 볼까요? 예. 린드먼 아시아 저번에 다른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죠. 지금 벤처 캐피탈 회사들 설명을 드렸어요. 벤처 캐피탈 회사들이 아주 큰 기대감에 상장을 할 때 스포트라이트를 딱 받고 정말 대형 시인처럼 딱 상장을 했는데 기대감만큼 올라가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업황에 대한 그런 기대치에 대한 불안감 또 오르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 대신에 그만큼 많이 빠져서 오히려 신규로 접근하기는 좋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번 주로 볼까요? 주봉으로 보니까 고가가 10.88%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현재 종가가 아직 정해지진 않았죠. 금요일까지 가봐야겠지만 지금은 4.48% 정도 지금 상승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이 밑에서 보니까 굉장히 두근두근 막 되면서 올라갈랑 말랑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시장에 받쳐주면 한번 튈 만도 한데 시장이 지금 너무 안 받쳐주다 보니까 전체적인 수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근데 지금 린드머 아시아는 어쨌든 이 와중에 그래도 수익률이 조금 괜찮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좀 더 들고 갈까요? 네, 조금 지금 아직 밑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들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엔 그럼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이번 주에 제가 뭐를 가지고 왔었죠? 아까 전에 영업무역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아까 찬바람 얘기도 했지만 지금 한세실업과 영업무역이 어떻게 보면은 이 업황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투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아직 회복이 덜 됐어요. 근데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좀 그림이 틀리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데 영업무역이 지금 이 겨울 시즌 이때는 조금 더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무역, 노스페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찬바람이 불기 전에 미리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를 4만 원으로 잡고 한번 시장이 조금 도와준다면 슈팅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 팀장님 좀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유니캠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궁금하고요.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유니캠은 일단 뭐 시장에도 불구하고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이어갔던 상황이고 목표가 1,900원 말씀드렸는데 1,900원 일단은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어느 정도는 좀 챙기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추세 자체는 끝나지 않았거든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한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목표가를 2,000원 정도로 상향을 해서 좀 더 가져가시는 수익 극대화 전략을 짜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단기 종목은 J콘센트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지지 구간에서의 재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단 매물대 지지 구간 반등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수요일 시초가에 매수하시게 된다면 목표가 7,000원, 손절가 5,500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콘텐트리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 마감지수 정리한 뒤에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256포인트대입니다. 다시 2260선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낙폭 더 커졌고요. 10포인트가 넘게 낙폭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2272포인트 고점 찍고 쭉 빠져내려오면서 현재 포인트 2255포인트 저점 부근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일단 약세장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지루한 상황입니다. 답답하고요.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매도 물량이 무려 1,840억 원이 나오고 있고요. 기관 소폭 매수 개인 1,497억 원. 개인은 일단 외국인과 최근에 맥을 완전히 반대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총 상위주들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전기 전자업종 괜찮습니다. 일단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크진 않지만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들. 삼성전자 45,000원 회복했고요. SK하이닉스 71,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 합권 유지합니다. 6위부터 12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가 122,000원을 좀처럼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보합, 포스코, KB금융 지금 모두 다 하락 추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낙폭이 많이 커졌네요. 767포인트대까지 내려오면서 오늘 저점 부근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변동폭 굉장히 큰데요. 784 일단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서 1%대의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코스닥 오늘 기지개 좀 켜나 했는데 바로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고요. 끊임없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767포인트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긴 하는데 외국인 매수 물량 조금씩 줄어들더니 어느새 87억 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기관 역시 283억 원 지금 사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 가운데 투시는 매도로 전환을 하는 상황입니다. 개인도 363억 원 결국에 매도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신라젠의 낙폭이 큽니다. 지금 신라젠이 무려 6.69% 장 후반에 빠져내려가면서 시장 하락을 주도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빠집니다. CJENM도 24만원 간신히 버티고 있고요. 포스코캠텍도 2.63%까지 상승폭 줄였습니다. 나노스 약보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HLB 신라젠을 보시면 최근에 시장에 지수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두 종목이 오르면 올라가고 빠지면 빠지는데 HLB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낙폭이 장 후반에 3시 이후에 가파르게 커지면서 6% 가까운 급락입니다. 95,900원대까지 내려오고 10만원 바로 붕괴됐고요. 바이로메도 버티지 못하고 결국에 약보합권 전환이 됐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103,4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가운데 메디톡스가 상승하는데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펄어비스 2.82% 올라가면서 마감 예상됩니다.
자, 월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 장에 대해서 또 부담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신일섭 소장과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시장이 좀 심상치 않죠? 좀 그런 느낌 받으십니까? 네, 지수는 굉장히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연말까지도 좋지 않고 사실은 이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별로 주식에 대해서 좋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금 다우 나스닥도 지금 일단 오늘 하락세고 전 세계가 하락세거든요. 근데 그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을 반반 섞어 놓으면 우리나라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우 나스닥도 이제 신고가를 기록한 뒤에 지금 약간 힘이 빠지고 있고 상해 심천이 3%대 급락이 나오면서 밑으로 급락을 하면서 땅굴을 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제자리 걸음, 중국 시장은 밑으로 땅굴을 판다. 합치면 우리나라.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번에 전기전자 업종을 개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 좋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의 매출 구성을 보시면 핸드폰 사업부를 포함한 부분이 44%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부분이 31%예요. 두 개를 합치니까 75%가량 되죠.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휴대폰으로 설명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볼까요? 2016년부터 급등을 했어요. 근데 기술적으로 보세요. 지금 종가상은 확정은 안 됐지만 2016년부터 만 2년 만에 처음으로 이 핑크색 선이 10개월 선이거든요. 10개월 선이 지금 깨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동안 쉼없이 달려온 부분에 비해 지금 변동이 전혀 다르죠. 그리고 애플을 보겠습니다. 애플은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휴대폰 시장의 파이가 커지면 애플, 삼성전자가 같이 오르나 중기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갈려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도에 애플이 급등할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단 한 번도 힘을 쓰지 못하고 빠집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같은 경우에 애플이 그러니까 초장기적인 부분은 모르겠으나 애플 같은 경우에 지금 중기적으로 봤을 때 애플이 급등을 하면 삼성전자 약간 빠지는 경향이 있다. 합쳐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제 힘이 딸린다. 그리고 애플은 급등할 때 삼성전자 빠진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게다가 기술적으로 20개월 선을 2016년 이후에 처음으로 붕괴시켰고 지금 45,000원대라는 이 부분이 보세요. 월봉으로도 지금 벌써 대충 세봐도 한 6, 7번을 때리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붕괴되면 순간적으로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수는 더 급락을 하겠죠. 그런 부분에 염두에 두고 시장에 대응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쉽지 않은 시장이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오현진 팀장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역시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미국의 장기금리 급등에 대한 부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거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단기간에 급등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 급등이 한국의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킨다는 건 역시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장의 하락을 이끈 것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외국인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 시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결국은 환율이 안정돼야지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단기간에 워낙에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점 부분까지 왔어요. 지금 1130원 초반대는 7월달 그리고 8월달에 각각 있었던 고점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 부분에서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인 급등을 하지 않고 안정이 된다면 외국인의 수급에 빠져나가는 강도가 약해지거나 매수 전환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아마 이번 주 후반이나 늦어도 다음 주 초 정도에는 시장이 바닥을 잡고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보유하고 계시다면 종목을 웬만해서는 조금 더 보유해 나가시는 관점, 그리고 시장이 이제 저점에서 반등에 나설 때는 3분기 실적 개선주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분할 매수 접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분할 매수 시점이긴 하지만 조금 더 관망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수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지수는 코스피가 0.6%나 하락했습니다. 2253.83포인트에 저점 마감했고요. 코스닥 역시 결국에는 하락 전환했고요. 낙폭이 굉장히 커지면서 급락입니다. 0.84%나 떨어졌네요. 767.1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2원 30전 올라가면서 1132원 70전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자, 0571번님께서는 아모텍 종목 여쭤보셨습니다. 27,000원의 비중은 15%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어떤 진단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그 전체적인 설명은 아까 삼성전자의 그 부분, 시장 얘기를 드릴 때 드린 부분하고 이어지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삼성전자가 예전에는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 지수와 연관성이 정말 컸어요. 그 전날의 새벽에 그 나스닥 선물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따라 그 다음날 삼성전자의 시초가가 결정됐어요. 근데 그 뒤에 휴대폰 사업부를 키우면서 반도체 부분이 적어졌죠. 근데 휴대폰에도 결국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휴대폰 시장이 이끄는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휴대폰 지수예요. 근데 아까 전에 애플은 지금 좋잖아요. 삼성은 약간 나쁘고 둘이 약간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도 초장기적으로는 또 공생관계에 있는 거예요. 휴대폰 시장을 같이 키우면서도 둘 사이에는 계속 경쟁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게 시너지를 낼 때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너지를 내는 쪽이 아니라 애플이 유리하면 삼성전자가 약간 불리한 겁니다. 서로 지금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갤럭시 S9이 별로 반응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갤럭시 S9 지금 많이 풀리고 있죠. 거기다가 노트 9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S9은 이제 안 팔립니다. 근데 아모텍 같은 경우는 S9 노트 9보다는 중저가 프리미엄 스마트폰보다는 중저가 삼성전자 휴대폰에 관련된 업체예요. 안테나라던가 정전기 방지용 칩 이런 거 만든 회사인데 정말 급락을 많이 했죠. 지금 인터플렉스도 보세요. FPCB를 만드는 업체인데 삼성전자 이것도 관련주인데 2017년 11월까지 엄청나게 급등했다가 그걸 그대로 돌려줬거든요. 이거는 그림을 이렇게 정말 극악스럽게 그렸다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악랄하게 떨어졌는데 아모텍은 그거에 비해는 안 떨어졌지만 결국 같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삼성전자가 지금 만약에 45,000원 부분이 붕괴되면 4만원까지도 지금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아모텍도 당연히 부품주니까 삼성전자를 크게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2003년과 2013년, 2015년도에 다 보시면 바로 이 자리죠. 25,000원짜리를 정말 뚫으려고 노력했다. 여기 딱 뚫은 자리가 있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표현을 했죠. 한강이 얼었을 때 얼은지 안 얼었는지 발로 몇 번 두들겨 본 다음에 정말 딱딱하다면 스케이트를 타고 뭔 짓을 해도 된다. 그 부분이 나타난 거잖아요. 2017년에 25,000원을 뚫고 나니까 거기를 확인하고 밟고 나니까 여기 딱 밟았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날아갔어요. 근데 지금 다시 그 자리에 왔거든요. 운명의 라인이거든요. 여기가. 만약에 25,000원을 붕괴한다고 하면요. 15%를 손절해버리세요. 27,000원에 사셨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25,000원이 제가 말하는 건 다 종가입니다. 끝날 때. 그날의 종가상으로 25,000원이 만약 붕괴되면 버리고 만약 25,000원이 붕괴되지 않고 살아있다면 들고 가셔서 한 3만원 부근에서 일단 실현하세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45,000원이 붕괴될 때 아모텍이 25,000원이 만약 붕괴되는데 아무 손을 쓰지 않고 있는다. 그러면 훨씬 더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하는 거고요. 만약에 25,000원이 지켜지고 삼성전자가 45,000원을 지키고 반등을 한다고 하면 아모텍도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에서 일단 이익 실현은 어느 정도 하고 27,000원 이상에서 하고 나오시는 전략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아모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753번님께서 코아스템 18,000원의 비중이 높네요. 60% 매매 전략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오현진 팀장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코아스템은 이제 세포치료제 관련 기술력을 가진 업체입니다. 근데 제약바이오 업종에 속해 있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죠. 최근에 코아스템이 밀렸었다는 것은 이제 이 종목의 잘못은 아닙니다. 뭐 개별적인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제약바이오주가 워낙에 좀 많이 밀렸어요. 시장이 안 좋기도 안 좋았고 뭐 일부 이제 주가 조작에 대한 뭐 이런 이슈가 나오는 개별주가 급락을 하면서 전체적인 제약주의 투자 심리를 크게 묶었습니다. 제약바이오주는 다른 섹터 대비해서도 이 업종이나 섹터 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약주가 올라간 추세에 있으면 웬만한 제약주가 다 올라가고 빠지는 추세에서는 다 빠집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빠지는 추세라는 거죠. 그래서 추세적으로도 일단 코아스템은 우하향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현재 위치에서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14,000원에서 15,000원 구간에서 이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물대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손절매를 하기는 조금 애매한 위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보유를 하시면서
반등을 기다려보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손절 라인을 너무 길게 잡기는 어려운 게 이 종목이 흑자가 나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적자가 좀 많이 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손절 라인을 좀 타이트하게 잡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하락 추세도 불구하고 홀딩을 하시되 손절가는 한 14,000원 정도로 좀 짧게 잡으시는 관점이고요. 목표가는 한 17,000원 정도까지 노렸다가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상담 바로 또 이어갑니다. 3406번님께서 이노 와이어리스 25,000원의 비중 여기도 높습니다. 5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신 소장님 어떻습니까? 네, 25,000원. 25,000원이죠. 지금 예. 거의 22,50원에 지금 종가 끝났는데 거의 뭐 차이는 없네요. 근데 지금 뭐 이노 와이어리스에 지금 굉장히 큰 비중을 실기에는 지금 코스닥의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KT 관련주고 무선망을 최적화해주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KT가 예전부터 계속 업력을 쌓아왔기 때문에 뭐 5G 얘기 많이 나오죠. 5G로 갔을 때 KT가 또 어떤 업체에 수주를 주겠느냐. 예전부터 해왔던 트랙 레코드를 쌓은 업체에게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주할 때 그 제품을 팔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노 와이어리스는 이제 5G가 빨리 상용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주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빨리 와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오기 도중에 지금 실적이 안 나오는 부분에 와 있고요. 그래서 이노 와이어리스의 비중을 줄이는 전략으로 일단 결과론적으로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5,000원인데 20,000원이라는 마디 지수대가 있거든요. 그 위에 보면 이것도 아까 전에 마찬가지인데 운명의 라인은 25,000원입니다. 과거에도 계속 그랬죠. 2005년도, 2006년도, 2010, 2011, 12 그리고 2017년도, 18년도에 들어서면서 올라갈 때 그리고 2018년도 바로 전달에 상승할 때 전부 다 25,000원에서 막혔습니다. 그 부분이 뚫기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번에도 25,000원을 뚫기보다는 더군다나 코스닥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20,000원대 마디지수대와 25,000원대를 설정해 놓고 20,000원대가 붕괴되면 500원 손실 보고 한 주당 빨리 잘라버리세요. 근데 만약 20,000원대가 안 무너진다. 그러면 25,000원 부근으로 가면 갈수록 비중을 줄이셔서 일단은 다음 턴을 기다리자. 왜냐면 코스닥의 급락이 지금 진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관성의 법칙이 떨어질 때까지는 일단 자리를 다시 잡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00원이란 선 손절가 25,000원으로 갈수록 비중을 줄인다. 이거 두 가지만 염두에 두시고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20,000원부터 25,000원까지의 가격 레인지를 정해 주셨고요. 오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2868번님께서 금호석유 85,700원에 비중 20% 여쭤보셨는데 오현진 팀장님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그 실적 쇼크 때문에 금호석유가 좀 많이 실적 쇼크에 대한 우려감이죠. 우려감으로 많이 밀렸고, 실제로 하반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주가에는 일단은 반영이 거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외국인이 저가 매수에 지속적으로 나서는 모습이고요. 역시 지금 매도하기는 조금 아까운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겠지만 아마 연말 정도부터는 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화학 업황이 현재 위치에서 더 안 좋아지기는 쉽진 않아요. 유가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한 상황에서 중국 측면에서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3분기가 화학주의 실적 최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이미 3분기에 대한 실적 쇼크 우려감이 대부분 반영된 현재 위치에서 매도하는 것은 조금 의미는 없을 수 있어요. 다만 현재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기다리시는 전략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회복되려면 역배열 회복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끌고 나가시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회복을 해서 나오는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낫겠다. 함부로 손절매를 하고 저점에 잡기가 쉽지 않은 타이밍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일단은 추가 매수는 없이 보유하고 계신 물량만 홀딩해 주시는 관점이고요. 목표가는 중기적인 관점으로 95,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선은 한 8만원 정도로 약간 여유 있게 좀 설정하고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상담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두 분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수요일장의 전략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월요일장도 쉽지 않았습니다. 장 정리 한번 다시 해주시고요. 수요일장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장 같은 경우에도 역시 지난주 시장을 반복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시장을 짓눌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 증시를 올릴 만한 호재가 부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 미국의 국채 금리 급등으로 우리나라의 코스피의 상승폭은 계속 제한되는 구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박스권에서 아니면은 약보합으로 시장이 될 확률은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떨어지면서 저평가 매력, 그리고 미국의 경기 호조는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언젠가는 우상향 흐름, 한마디로 반등 모멘텀을 찾으려고 시도를 하겠지만은 그 시간이 정확히 언젠지 부분이 굉장히 좀 찾기가 애매하다. 한마디로 이제 중립적인 흐름은 당분간은 10월달은 이어지지 않을까 이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은 최근에 달러 상승의 주 원인이 유로와 약세임을 고려할 때 이탈리아의 정치 불확실성 등 이런 부분도 계속 체크하면서 시장을 좀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수요일장에 저희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겠습니까? 네, 우선 그동안에 많이 떨어져서 반등하는 종목 쪽으로 한번 찾아보아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되면서 이 BH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BH 오늘 장 시작 전에 발표했죠. 3분기 영업이익을 420억을 발표를 했는데요. 우선 시장 예상치가 300억대 후반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은 호실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스마트폰 판매량이 좀 출하량의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주가를 떨어뜨린 부분이 있었지만은 이런 3분기 시점 발표 어떤 주가에 대한 좀 기대를 다시 한번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고객사의 이제 OLED 스마트폰 부품 수요에서 이 BH의 점유율이 크기 때문에 이런 BH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OLED 채용을 확대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BH에 대한 이 OLED FPC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BH에 대해서 수요일장 공략해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한글날 공휴일인 관계로 장이 열리질 않습니다. 저희는 수요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